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이 식인 암퇴지 사건 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그 외에 동물 관련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해서 어, 이야기를 전개할까 합니다. 예. 시공간이 달라지면 인간들이 이 사물이나 이 자연 현상이나 기타 등등을 다른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사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차라리 사회학을, 정치학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죠.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시간과 공간에 종속돼 살아간다는 한계 때문에 사실상 인간이 보이는 양태라든지 인간이 이 자연을 극복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방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학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시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역사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역사학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수업을 진행하고요. 더더욱이나 중세사회는 이 서양의 중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대와는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문의 일상화. 종교적 파문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제가 기독교에 파문을 당했다고, 이슬람교에 파문을 당했다고, 혹은 불교에 파문을 당했다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종교적 파문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중세 서양의 경우 이 공문서들을 행정기관 문서들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러한 것들, 결혼신고 이러한 것들을 이 교회에다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 파문을 당한다는 얘기는 출생기록부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지금 현재 사회에서의 종교적 파문과는 이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 다음으로 이 종물 재판의 실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돼지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새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유, 이 친구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인간 법정에 서게 되었을까요? 예, 여기 검사 친구도 있고요. 또 변호사 친구도 있네요. 사람들은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여기 재판장님도 계시고요. 여기 배심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돼지 친구도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현대 법정이라면 이런 그림들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중세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되고 비난받고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법정에 선다는 것은
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동물이 어 이 재판장에 등장한다. 그거는 동물과 인간이 거의 동격이다. 라고밖에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동물에 대한 파문, 공개 엑소시즘, 그리고 사형 선고, 결석 재판.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해괴해 보이는 서양 중세 사법 시스템의 암호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여기 걸석 재판이 있는데, 걸석 재판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신생아를 잡아먹은 돼지는요, 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이 거머리는 더 이상 물고기의 피를 빨지 말라고 정의의 명령을 받기도 하죠. 예, 신생아를 잡아먹은 돼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뭐 인간이 신생아를 죽였으면 당연히 이 교수형에 처해져야지 됐겠죠. 이 돼지와 인간이 거의 법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거머리들도 더 이상 물고기의 피를 빨아 이 어부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하지 말라고 정의의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요, 거의 1000년 동안 동물과 가축, 그리고 해충이 법의 심판을 받고 라틴어 인용문으로 구성된 수사법에 따라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재판장은 라틴어로 이 법조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변호사와 검사들도 라틴어 인용문을 활용해서 변론과 기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상위 3%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상위 3%인데, 뭐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재판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지금 나한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만, 이 평민들은 대부분 라틴어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나 검사의 이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이 권위가 상당히 높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식인 암태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사진을 보면 올빼미도 깜짝 놀랄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예, 깜짝 놀랐나 봐요. 웃음을 강요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돼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교수형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색다른 모습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뭐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수형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죠. 무슨 대단한 구경거리라도 BTS라도 뜬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절대 간중이 모일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이 죽음에 대한 인식도 이 시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축제 분위기죠. 뭐 여기 사실은 그림에서 잘리긴 했습니다만 이 노점상들도 등장해서 솜사탕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구비하고 이 많은 인파들에게 이제 팔고 있죠. 예.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교수형을 직접 보러 간다든지, 뭐 심지어는 사람이 죽은 이 주검이라고 하죠. 주검을 여러분들이 직접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뭐 주검이나 시신을 직접 보는 경우가 뭐 연습이라고 해서 고 한두 시간 그 정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병원에서 장례식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이 집에서 이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빈소가 차려지고 그러면 조문객들이 오고 그러면 시신을 이제 관에 놔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상장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요 근래에는 집에서 이 상을 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성장 문화도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신을 보신 적 있나요? 죽음이나? 없을 거예요.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아래로 내려가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 시신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죠.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길거리에 이 주검이 널려 있고요. 거기다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한 경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뭐 발생한 이 사체, 뭐 이런 것들을 목격할 확률이 높아지죠. 현대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요. 신이 만든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인 짐승이 인간과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 중세 시대의 동물 소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6년 노르망디의 팔레즈 지방으로 한번 가보죠. 타임머신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당시 돼지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었죠. 이 돼지들은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돼지들이 어떻게 거리를 확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음식 쓰레기 처리, 이 부분이었다. 아니, 그건 그냥 시에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어떻게 길거리에 돼지가 활보를 하고 이 음식 찌꺼기를 돼지들이 먹게끔 내버려 뒀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 돼지들은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멧돼지는 아니에요. 인간이 사육하는 돼지들인데 이들을 거리에다 방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목을 하면서 먹이는 사실상 음식, 쓰레기, 수거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전에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개를 키웠었습니다만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실상 개 사료라고 하죠. 뭐 그런 거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먹은 음식 찌꺼기를 이 개한테 줬었죠.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고요. 뭐, 이 지금과 이 애완동물들, 반려견이라고 하나요? 요새 반려동물이라고 하더군요.
이 반려동물도 시대에 따라서 이 생활 방식 그리고 처우가 좀 달랐다고 개한테 고양이한테 처우란 말도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돼지가 없었다면 중세거리는 그야말로 오물투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돼지, 개 이러한 동물들이 이 음식 찌꺼기들을 잘 처리를 하고요. 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인간의 배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변소가 없었어요. 이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뭐 요강 같은 데다가 요강이 뭔지 모르시나? 그냥 소변 담는 그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당연히 아시고 뭐 그런 게 요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소변을 담는 그릇인데 항아리라고 가야지 되나 뭐 여하튼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무서우면요 거기다가 뭐 대변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니 뭐 그 얘기는 거기서 멈추고 근데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비를 만드는데 이제 그거를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 유럽의 경우에는 퇴비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길거리에다 그냥 내다 버린 거죠. 그거를 이 돼지와 개와 고양이들이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암돼지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신생아의 팔과 얼굴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기는 불행히도 사망하게 되고요. 암태지는 집정에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9일간 이루어졌고요. 다행히 그 재판 과정이 가장 완벽하게 문서보관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재판 기록이 이 문서보존소에 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떤 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어떤 점에서 변론이 이루어지고 또 재판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는지가 이 명확하게 이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재판이 끝난 뒤 암태지는 이 먼저 찰레즈 교회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얼마 안 되어 교수형으로 죽은 뒤 태워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샬레즈 교회에 있는 교도소에 갇히는데요. 이거는 동물들 전용 이 교도소가 아니라 사실상 사람과 같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거의 동물과 인간이 평등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중세 시기니까 가능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형 집행도 얼마 안 되어서 집행되게 되죠. 이 팔레지의 판사는 암태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람처럼 여성 제수복을 입히기도 하죠.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돼지는 암태지였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제수복을 입히긴 하는데 이게 암태지라서 여성 제수복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돼지 사회에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 팔레즈 트리니티 성당에 사건의 전말을 담은 벽화를 그리도록 판결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19세기 초반까지도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예, 돼지를 데리고 와서 다른 인근 돼지들을 교회에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그 벽화를 보면서 야, 너희들 사람을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다시 말하면 반성도 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중세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주변 농민들에게 키우는 돼지들을 데리고 와서 암돼지의 사형을 보고 다시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훈계하기 위한 판결이었다고 이 판결문엔 적혀 있습니다. 예, 돼지들이 반성도 하고요. 결국은 인간처럼 반성도 하고, 아,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공분도 느낄 수 있고, 그랬다고 이 중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들이 암돼지의 사형 집행을 보면서 나는 저런 만행을 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죠. 예, 요번에는요, 약간, 아까는 암태지 단독범행이었죠. 근데 요번에는 식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암태지와 새끼들, 그 새끼들이 모두 기소당하는, 다시 말하면, 이 암태지가 새끼들까지 동원을 했다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네요. 여하튼 일조가 돼서 아기를 잡아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르고니에서 비슷한 재판이 재현되게 됩니다. 신생아를 잡아먹은 혐의로 기소된 암돼지가 있었고요. 이 암돼지가 6마리의 아기 돼지와 함께 신생아를 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7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이 검찰 기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되죠. 그러면 아기 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기 돼지는요, 다행히 이 6마리 아기 돼지의 경우는 엄마 돼지를 단순히 따라한 단순 모방 범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훈방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이 남은 암태지만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예, 훈방 조치를 당하고 뭐 훈방 조치를 당했단 말은 여기서는 제가 분명히 적지는 않았지만 이 인근 다른 이 농가에 이 분양을 하게 되죠. 뭐 그렇게 해서 이 아기 돼지 6마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예, 사람 거죠? 뭐 사실상 이 미성년자들이고 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엄마를 단순히 따라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람 사회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동물들까지 또 이렇게 배려라고 할까요? 여하튼 이렇게 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암태지는 이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고문이 합법화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고문을 받게 되자 비로소 꿀꿀하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예, 이 재판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태지가 범행 일체를 부인해서 이 재판장이 고문을 해라. 그랬더니 뭐 그제서야 뭐 사실 꿀꿀거리면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재판 기록에 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겐 A하면서도 동시에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보고 웃어넘기에 넘어가기엔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예, 먼저 재판과 감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물재판은요, 주로 형사와 민사소송, 마지막으로 종교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이 형사재판도 있고요. 이 동물재판은 민사소송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결정적으로 중세사회에서는 종교재판이 가능했죠. 이 종교재판의 대상으로 동물들이 이 기소당하기도 합니다. 이 동물재판권자들은 영주, 도시참사회, 그리고 교회, 지방의회, 대학 등이 포함되죠. 아니, 이 재판권자라는 말이 참 생경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되는데, 1심 이 재판자들이 보세요. 영주, 도시참사회, 교회, 지방의회, 대학. 그렇군요. 영주는 뭐 권력자니까 뭐 원님 우리식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이 도시마다 도시 참사회가 있죠. 뭐 지금식으로 하면 서울시 의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도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지고 있네요. 뭐 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교 재판을 수행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지방의회에도 재판권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학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은 사실은 독립기관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 그리고 경찰권, 그리고 재판권, 그리고 군사행동권까지도 뭐 다 가지고 뭐 독립국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이렇게 다양한 동물 재판권자들이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동물들이 이 재판을 받는 곳도 형사, 민사, 종교재판 등으로 이 나누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이 멧돼지가 출몰해가지고 뭐 난리를 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부터서는 현재 우리 현 사회에서는 그냥 발표해서 잡겠죠. 아니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뭐 재판이 이루어질 일은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뭘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뭐 간단히 말을 하면 뭐 이거죠. 이 어떤 개를 이 사람이 이제 어, 산책을 시키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그러면 현대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사회에서는 그 동물에게 이 사람을 문 개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들은 구치소에 투옥된 뒤 재판을 받게 되고요. 다른 감방에 투옥된 죄수들과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예, 동물들은 구치소에 투옥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치소가 동물 구치소와 인간 구치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같은 곳에
이 구치소에 잡혀 있게 되고, 또 다른 감방에 투옥된 죄수들과 똑같은 신세가 돼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구치소에 한 방에 갇혀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피고의 90%가 돼지라는 점이었죠. 13, 17세기 재판을 받은 동물 중 90%가 돼지라는 점이 좀 특이해요. 기록보존소에는 총 35건의 동물 재판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데요. 돼지는 왜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실상 돼지만 인육을 먹은 동물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요. 인육을 먹은 동물은 돼지만이 아니었죠. 뭐 하이에나나 퓨마, 표범, 뭐 이러한 것들이 출몰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가 이 시대엔 더 많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돼지만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재판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을까요? 예, 이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중세인들의 이 실용적 사고방식이 그 배경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중세에는 시골만큼이나 도시에서도 거리를 서성이는 돼지가 자주 목격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에 이 각 가정마다 뭐 돼지도 키우고 거위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뭐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동물들은 대부분 방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길거리에 사람 반, 동물 반이라고 여러 동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돼지들은요, 시장에 출몰해서 난장판을 벌이기도 하죠. 그래요. 이 돼지들이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뭐 그냥 시장에 뭐 밥판 위에 있는 이 먹을 것을 노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 부분만인가요? 상전 약탈. 뭐 이 동물들이 뭐 약탈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한번 붙여본 거고요. 그야말로 음식점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 놓는 거죠. 이 잘 갖고 놓은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돌진해서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신생아를 잡아먹기도 했던 것이죠. 중세인들은 돼지가 책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사실상 이 하늘에 계신 양반이 인간과 함께 이 돼지와 이 피조물을 함께 만들어냈다는 그 점에 이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마 이 돼지를 만들었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돼지를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법정에 세우고 변호사를 뽑아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재판 비용을 대주고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기도 하죠.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예,
사실상 3심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죠. 요 근래 언론기관들에서 이 범죄와 관련해서 기사를 쓸 때, 좀,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재판관인 것처럼 이 기사를 쓰시는 양반들이 제법 많더군요. 사실은 언론인으로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인데, 요 근래는 좀 아무렇지도 않게 감정 이입까지 넣어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민재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동네 원민재판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하시는 이 신문기자 선생들도 있더군요. 이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이 덕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하튼 3심까지, 이 최종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을 하고 이 기사를 쓰는 게 이 기자로서의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요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인민재판하듯이, 여론재판하듯이, 그렇게 기자들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 그래요. 일단, 이 법정을 세우고, 변론의 기회를 주고, 이 재판 비용을 대주고,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예, 중세인들의 법정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인들의 법정서는 곡물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이 주인이 아니라 죄를 범한 곡물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 주인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가, 목줄을 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사람을 물으면, 사람이 책임을 지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 중세인들의 법정서상으로는 이 곡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입히면 이 주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죄를 범한 동물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현대인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주인이 동물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죄도 인정돼서 성지순례를 떠나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가끔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수형을 당하는 동물들보다는 여하튼 약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한문의 일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송화가 하나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 인간 법정에 동물을 기소하는 해괴한 간행은 이 그리스도교가 영향을 미친 시대에 이 파문이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파문에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설화에 따르면 성 베르나르가 어느 날 수도원에 도착하자 수도원에 와서 좀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갑자기 어디선가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쉬러 왔는데 파리떼가 몰려들어서 쉴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열받은 이 성 베르나르가 파리를 파문했고, 파리는 그 즉시 죽었다는 이 설화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서에 따르면 이 예수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하고요. 이 나무가 갑자기 죽었다고 이 성경에는 나와 있다고 하네요.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을 저주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빌려 악마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면 이는 동물이나 식물의 잘못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결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생물들이 기소되었다는 것이죠. 성 베르나르의 파리 파문서라는 이 동물 재판과 관련해서 또 다른 생명체들이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후 인간이나 척추동물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군도 재판을 받게 됐고요. 뭐 그 외에도 곤충, 설치류, 무척주 동물의 무리들도 재판 대상이 됩니다. 유럽과 신생 독립국 미국에서도 기회가 발생하면 하늘의 저주 때문이라며 동물들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었죠. 예, 이거는 민사소송일까요? 형사소송일까요? 아니면 종교재판일까요? 예, 이것은 대표적인 종교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어부들이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아유 이제 곡물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아유 뭐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 해치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이 책임을 물어야지 되는데 그 책임을 메뚜기한테 물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거머리의 걸석 재판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거머리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어부들의 시리와 원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1451년 로잔 주교는 거머리가 종교재판 법정 소원에 응하고 또한 물고기의 피를 빨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훈방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예, 이런 제안 거래가 가능할까요? 거머리하고? 이건 사람하고도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여하튼 이 거머리도 우리와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실상 거머리로 협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 훈방할 것을 제안하게 되죠. 그런데 뭐 아무리 법정으로 이 로잔 주교가 이 거머리를 소환장을 보내고 그래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경고를 무시해도 늘 3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어휴, 참 간대하네요. 그쵸? 여하튼 뭐 출석 요구서를 이게 한 번 보내고 안 오네. 2번 보내고 안 오네. 그럼 마지막으로 3번째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안 오게 되니까 이게 걸석 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거머리의 걸석 재판 중에도 거머리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여 변론을 하기도 하죠. 뭐 뿐만이 아니고 쥐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거머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는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재판정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출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석 재판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이 변호사가 이 대리 출석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법정에서 인정이 돼서 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고요. 그 외에도 이 변호사가 이 거머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하는데 잠깐만요. 거머리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판 기일이 상당히 연장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뭐 쥐도 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 출석 요구서를 세 번이나 받았는데 이 쥐 친구도 전혀 출석에 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쥐 변호사한테 쥐한테 가서 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지 이게 무슨 의도 있지 한번 알아보라고 변호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고양이들이 많아서 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법정에 출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이게 변호사가 지어낸 얘기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또 법정에서 장이 그래. 그래. 뭐, 위험할 수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 주문을 내려요. 길거리에 고양이를 모두 집에 불러들여라. 바깥에 이 고양이가 활보하게 내버려 두는 경우,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출석 요구서를 또 보내요. 세 번에 걸친. 근데 또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지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이 아니 그 뭐죠? 고양이를 다 가다 놨는데 이거 뭐 왜 출석을 안 하니? 뭐 죄를 인정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가 다시 쥐한테 갔더니 그 다음에 재판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해요. 이 도둑고양이, 들고양이들이 있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 이 들고양이들을 모두 내쫓아라 도시에서 뭐 이런 요구를 또 했다고 하죠. 예, 좀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법적 논리 싸움이 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이 동물원 흑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원의 역사, 그리고 권력의 과시. 원래 이 동물원이라는 것은 이 왕이나 혹은 영주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장이었다면, 이제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제국주의를 과시하는 이 장으로서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와중에 우리에 갇힌 인간도 있었습니다. 예, 인간이 동물원에 갇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예, 사실은 어, 애가 어렸을 때 뭐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동물이 이 디즈니 영화 중에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가 있었어요. 라이온 킹이었구나. 라이온 킹에서 한 대목을 따왔어요. 예, 학습 개요는 권력의 가시의 장이었던 동물원이 어떻게 제국의 과시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대 동물원의 기원은 무엇인지, 예, 그리고 우리에 갇힌 원주민과 그것을 보고 있는 인간,
예,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 동물원은 권력과 부의 과시로서 이 권력자들이 많이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경 이 동물원이 시작됐고요.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에서는 대규모로 동물 수집이 이루어지고 사육도 하게 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네로 황제 등 숱한 권력자들이 신기한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고대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약 11,000마리의 동물을 수집하기도 했고요. 이는 일종의 권력과 부의 과시로서 동물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왕이나 귀족들도 이국적인 동물들을 구해 기르기도 하죠. 기이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1세, 별명이 정보광이었다고 해요. 아들인 이 헨리 1세는 우드스톡에 동물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국적인 동물을 키우는 영국 왕실의 전통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인도 무굴 제국의 상대 황제인 이 아크바르도 수천 마리의 동물을 키웠다고 합니다. 군주들의 개인 동물원을 이 메나주리라고 하죠. 이 오늘날 동물원을 영어로 주라고 합니다. 이 오늘날의 동물원과는 이 메나주리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동물원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 근대 동물원의 경우 이 과학 연구와 공공교육, 위락, 그리고 동물 보호의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 메나주리는요, 이 군주나 황제의 호기심, 그리고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이 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지로서 이 메나주리의 이 맹수가 정치범의 사형 집행자 역할을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참 가혹하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수가 정치범의 사형 집행자가 된다. 지금 뭐 어,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저우리에 정치범을 넣는다는 얘기인데 좀 너무 가혹한 것 같네요. 이 말과 기린, 사자 등에게 서로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요. 이 메나주리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번식을 많이 하거나 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일조나 흉들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마다 문어가 뭐 많이 그 문어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여하튼 이 점수를 예견하는 그런 것 이 행사가 있기도 하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던 동물원이 제국주의적 힘의 과시의 장으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19세기 이후 생기기 시작한 공공동물원도 식민지 지배력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죠.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동물을 포획한다는 사실 자체가 머나먼 이국 땅을 정복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침략 과정에서 동물을 약탈하기도 하죠. 19세기 후반 세계 최대 동물상인 독일인 찰 하겐베크의 경우 20년 동안 무려 사자 1000마리, 호랑이 300에서 400마리, 표범 600에서 700마리, 곰 1000마리, 하이에나 800마리를 팔았다는 기록이 증언하듯 당시 동물 거래량은 막대했습니다. 여기 칼 하겐베크가 등장하는데요. 이 칼 하겐베크는 사실상 우리나라 이 동물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창경원 동물원의 이 동물을 한 이 동물상이기도 합니다. 이 창경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창경원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궁에서 이 원으로 이 해가 내려서 일반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조선 왕실을 능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요 근래 나오는 자료들에 따르면 꼭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이 순조,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조가 스스로 이 원으로 만들고 동물원을 설치했다는 이 주장도 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이제 사실 순조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힘이 없었죠. 거의 꼭두가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이 궁에 유폐되어 있다시피 한 이 몰락 이 군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죠. 독립운동이 일어나는지 어떤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도 좀 보고 그러고 싶은데 뭐 일본 순사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키고 거기에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이 직접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독립운동하는 세력들하고 연계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두 가지 얘기가 공존하고 있는데 점점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얘기들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 기록에 따르면 뭐 사실상 순조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어서 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유폐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예,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이 세워진 곳은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브룬 동물원입니다. 예, 이 쉔브룬 동물원은 쉔브룬 궁에 설치된 동물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오스트리아 이 합스부르크가에 에서 일반 대중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 쉔버른 동물원을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를 하게 되죠. 뭐 이러한 논리라면 사실은 순조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켜서 일반 대중에게 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을 또 설명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1828년 런던의 리젠트 파크에 동물원이 설립되면서 유럽 각지에 차례차례 동물원이 들어서게 되죠. 그중 독일의 이 슈틸링겐에 세워진
이 하겐베크 동물원은 이 근대 동물원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원을 세운 칼 하겐베크는 앞서 창경원 이 동물원, 여러분들이 창경원 동물원은 가보신 적이 없겠군요. 뭐 전부 서울대공원 뭐 거기를 많이 가셨을 걸로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창경원 이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보게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에 갇힌 이 철창만 있는 시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던 것이 이 찰 하겐베크가 새로운 이 동물원 모형을 만들게 돼서 그것을 근대동물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파격적인 운영으로 명성을 얻게 되죠. 예, 이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에 갇힌 원주민입니다. 예, 이 동물원 아니에요. 우리 아닌데 이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뭐 사냥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이 연출하고 있는 이 동물원 내 원주민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이 소말리아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내 전시관이 있다고 이 우리가 있다고 이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우표예요. 그리고 호텐토스 이 사람들은 좀 신체적인 특징이 유별난 인류인데요. 뭐 엉덩이가 크고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곧 전시될 것이라고 이제 우표까지 만들어서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이 관람을 유도하고 있죠. 동물원 우리 속에 사람을 전시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동물원이 처음 창建한 때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칼 하겐베크는 희귀한 이국 동물을 포획하는데 남다른 수완을 보였고요. 1907년 독일 함부르크 근처의 스테링겐의 하겐베크 동물원, 이 근대식 동물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겐베크 동물원을 열게 됩니다. 철책을 치우고 낮은 울타리를 설치한 이 방사식 동물 수용 방식으로 유명하고요. 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동물원을 조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대공원에서 보이는 이 방식이 이 하겐베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창경원 동물원의 경우에는 모두 철책으로 이한 마리 한 마리가 갇혀 있는 뭐 그런 모습의 동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겐베크 동물원의 시초는요, 1848년 이 생선 중개상이었던 클라우스 고트프리트 칼 하겐베크가 이 칼 하겐베크의 이 아버지예요. 이 상어 그물에 우연히 걸린 물개 6마리를 잉어라고 전시하여 흥행에 성공한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하겐베크는 세계 곳곳에 온갖 동물들을 포획 전시하여 흥행에 성공하게 되고요. 문제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전시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1875년 하겐베크는 라플란드의 라피족 남자 3명과 여자 갓난아기 술록을 한 우리에 몰아놓고
인간 쇼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되죠. 라피족 여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술록에 젖을 짜먹는 것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열광했다고 합니다. 하겐베크는 라피족뿐만 아니라 에스키모인, 아프리카인, 인디언, 호주 식인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들을 우리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최초로 시도된 사람 전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대중의 이 간헐증적 심리를 충족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물원 속의 원주민들의 벗은 몸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있고요. 이 대중들은 원주민의 벗은 몸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학자들에게도 이 인류학적 연구 대상을 제공했다고 당시 인류학자들은 이 사람 전시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원주민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사진 자료를 남기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류학과 생물학, 민족학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학계로부터 이 사람 전시가 이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예, 이 친구는 좀 특이한 치아를 가지고 있네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볼의 모습은 웃고 있는데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네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 속에 갇혀 있다면 이 친구처럼 캡션으로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 얼마나 그럴까요? 어, 이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겠죠. 동물원의 인간을 전시하는 열풍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1900년대 초 독특한 외모를 가진 아프리카 부족 출신의 한 남성이 미국으로 납치당하게 되죠. 오타 벵가라는 이름의 홍고 피그미족 남성이었고요. 뾰족한 치아와 작은 키, 키는 1m 51 정도 됐다고 해요. 이 뾰족한 치아와 작은 키가 두드러져 보이는 이 어린이였습니다. 세계 박람회 등에서 다른 피그미족 사람들과 함께 전시되기도 하죠. 이후 벵가는 또 다른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고요. 벵가를 인간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이 동물원에 전시하자고 이제 협상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벵가는 뉴욕의 브롱크스 동물원의 오랑우탄 우리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요. 동물원은 벵가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1906년 9월 브롱크스 동물원은 벵가를 약 20일간 전시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일부 관람객들은요, 그가 사람인 것이 확실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후 벵가는 버지니아의 어느 담배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물원에서 지내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깊어서 인간에 대한 적대감과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 지내다가
1916년 2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끌려와 35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예, 피그미족의 요 근래 어,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맑게 뛰어다녀야지 될 이 애들을 이 동물원 우리에다 가둔다는 것 자체가 참 비인간적이고, 또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몰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이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친구들에게 초상권을 빌린다는 말도 안 하고 슬쩍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물재판의 모습, 동물재판과 중재사회, 그리고 동물재판이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이 동물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시대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보이는 양태가 달라지고 행동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그 부분을 이해하는 이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이 중세 동물재판, 그리고 이 동물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 뭐 동물원에서 무슨 역사적 의미를 찾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동물원을 통해서 이 19세기에 이 제국주의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수업에 임하도록 하죠. 그때 만나도록 하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